자, 그러면 여러분이 교과서를 32페이지라면 피면서 기후라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걸 배우고 있느냐? 날씨만 알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이 기후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인간의 거주에 어떠한 이런 환경을 미치는지 보게 되면 기후라든가 지형이라든가 토양, 식생은 나무 같은 걸 말해요. 이런 것들의 자연환경이 다 그 지역에 많은 것들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라는 부분도 상당히 보통 그 나라를 결정짓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약간 내용이 길지만 한번 간단하게 읽기만 할게요. 인간의 거주 공간에서 우리가 인간이 문명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자연 환경이라든가 거주 지역의 선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은 게임에 따지면 스타팅 포인트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시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북극에서 태어난 사람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사막에서 태어난 사람 누가 가장 생존율이 높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아마 우리나라라든가 이런 지역의 사람들이 살기가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당장 입을 옷도 없고 당장 생활할 환경이 없으면 사람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온이라든가 강수 같은 이런 기후 조건은 그 나라 사람들의 의식주, 다른 말로는 옷과 먹을 것과 사는 곳에 따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런 많은 도시 발달, 도시화라든가 문명이 발달하면서 예전보다는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상당히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기후라고 할 수 있어요. 기후. 그렇다면 사람이 어디가 가장 살기 좋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어디를 뜻하냐? 여러분 교과서에 간단하게 찾아서 밑줄만 그어봅시다. 북위 20도에서 40도 지역,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또는 유럽 아니면 뭐 미국 같은 나라 아마 그런 지역의 일반적인 지역을 쭉 하나 이어보게 되면 20도에서 40도 지역이 보통 살기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또한 날씨가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것보다는 기후가 온화해가지고 사람이 좀 약간 무난한 경우죠. 무난하게 하는 게 제일 좋고, 또한 마실 물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바닷물 먹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강이라든가 물을 구하기 쉬운 지역이 일반적으로는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좀 다른 특징의 지역이 있어요. 아까 내가 설명하지 않은 특이한 지역, 바로 어디냐면 고산 지역인데, 이 고산이란 건 선생님이 아주 훌륭한 그림 실력을 한번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지역이에요. 자, 산을 그립니다. 자, 산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어디에 해당하냐? 바로 요 윗부분이에요. 윗부분. 아니 선생님 어떻게 거기서 사람이 살아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밑에 지역에는 보통 어디 지역이냐면 보통 열대 지역이에요. 열대 지역. 그래서 엄청나게 더워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름에 사람이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 없으면 옛날에 살았겠니? 상당히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 더위를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자꾸 위로 올라가게 돼요.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산이 무조건 뾰족한 지역도 있겠지만 이런 지역도 있을 거예요. 약간 평탄한 지역. 이런 지역에다가 이제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고산, 높을 고자에다 산이라고 해서 높은 산 지역에 나타난 하나의 기후 지역을 고산 기후 또는 고산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안데스라는 말이 잘못됐네. 남아메리카에 있는 지역인데 아마 칠레 정도 될 거예요. 이런 지역에 보면 엄청나게 높은 산들이 이게 가득하잖아. 산이 가득한데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름의 문명을 만들고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 고산 기후는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동부라든가 아니면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 이런 지역에 보통 사람들이 높은 산 지역에다가 도시를 건설한 것을 고산 기후라고 합니다. 앞에다 열대라는 말을 붙이기도 해서 열대 고산 기후 또는 그냥 고산 기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럼 열대 고산 기후는 날씨가 어떠하냐? 그래프를 보게 되면 여름엔 좀 비가 적지만 그래도 1년 내내 비가 어느 정도는 오는 편이에요. 거기다가 기온의 특징 잘 봐. 기온을 보게 되면 1년 내내 무슨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날씨 이렇게 돼? 1년 내내 계속 약간 15도 정도. 딱 봄 날씨에 우리나라 봄. 여러분이 어떤 날씨를 제일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봄이라든가 가을의 날씨를 좋아합니다. 여름을 정말 싫어하고 겨울은 정말로 싫어해요. 뭔 소리야. 어쨌든 보통 되게 싫어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봄이라는 날씨 되게 좋아하잖아요. 온화한 날씨가 나타나니까 당연히 사람이 살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봄과 같은 연중 온화한 기후가 나타난다.
그러면 인간은 거주한 불리한 기후 조건은 뭐겠어요? 덥거나 추운 지역이겠지. 덥거나 추운 지역. 이거 너무 쉬운 얘기가 넘어갈게 간단하게. 너무 덥거나 춥거나 아니면 너무 건조해서 사람이 물도 구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해발고도 아까 말했던 지역은 그래도 뭐 500m, 1000m 정도겠지만 여러분이 막 에베레스트 같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 이런 데 가서 도시 건설하러 살려고 하면 나는 아마 아무도 못할 거라 생각해요. 물론 일부는 하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러니까 너무 높거나 하면 산소가 부족해요. 실제로 산소가 부족하면 여러분 숨쉬기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는 아무래도 사람이 살기가 어렵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뭐 사막이나 극지방에 이런 게 에너지 자원 등이 개발되면서 사람이 모여 살기도 하고 또한 열대기후 같은 경우도 관광산업 등이 많이 발달하면서 최근에는 좀 다르게 바뀌고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 뭐냐? 각각의 기후의 특징 정도만 알고 어느 지역에 살기 좋은가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 문제 교과서 33페이지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에 해당되는 내용 여기에 들어가는 지역에서 기후가 어느 기후에 속하는지 또한 두 번째는 여기에 사람들이 살기가 좋을지 나쁠지 한번 생각해서 풀어봅시다. 자, 그럼 답을 한번 보게 되면 자료 1번에는 한대기후, 2번에는 건조기후, 3번은 온대기후, 4번은 이제 고산기후가 될 거예요. 열대 고산기후라 쓴 친구도 답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단순하게 유리에 분리에만 한번 써볼게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극지방이라든가 사막지역은 살기가 불리할 겁니다. 그렇지만 온대기후나 고산지역은 상대적으로는 살기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아까 말했던 북극해는 북극의 지역 상당히 추운 날씨 여러분의 북극곰이 아닌 이상은 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또한 여기로 사막 같은 지역도 여러분이 난 정말 더위를 즐기는 사람이야 하면서 여러분이 뭐 한여름에도 여러분 뜨거운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아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살기가 쉽지 않은 지역일 거예요. 그렇지만 아시아 이런 지역에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지역은 대체적으로 살기가 좀 평탄한 지역이고 뭐 넘어가서 어쨌든 마지막에 확인학습만 다 보게 되면 인류 문명이 발달했을 때 시작할 때부터 어디? 바로 자연 환경이라는 것은 거주지를 선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 2번 한번 풀어봅시다. 안데스 산맥의 고산지대와 같이 무슨 기후? 답이 나와 있네 벌써. 바로 고산기후겠지. 그 답에 열대고산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3번도 한번 간단히 풀어보면 답이 다음과 같을 거예요. 인간의 거주 지역은 중위도 해안가나 아니면 적도 부근의 고산지대는 좋겠지만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지역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수업에서 한번 포인트를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여러분이 열대기후부터 한대기후까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사람은 어느 지역에서 살기가 좋았는지 정도만 알아가고 넘어가면 될 겁니다. 하나만 더 한다면 기후가 날씨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정도만. 자, 그러면 여기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거 아니야. 열대우림 지역의 생활까지 좀 더 보고 끝내도록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저번 주 목요일날 수업을 안 해가지고 우리가 가볍게 넘어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모자라. 좀만 더 합시다. 자, 여러분 수업 좀 더 해서 약간 마음이 안쓰럽겠지만 조금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열대우림과 생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교과서는 34페이지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한번 그림을 잠깐 볼 건데 그림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되게 서늘해 보이기도 하고 수풀이 우거져 보이고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벌레가 막 튀어나올 것 같은 이런 지역. 이걸 다른 말로 우린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 바로 우림이라고 하죠. 열대우림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열대우림 지역의 생활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역 또한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이라든가 생활 모습 이 두 가지를 포인트만 볼게요. 기후 특성 그리고 생활 모습. 자, 여러분 각각 가볍게 한번 교과서 34페이지 보게 되면 마지막 빈칸에 들어갈 퍼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요 생각할 때 퍼즐 사람들의 복장이 무엇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간 잠깐 줄게요. 네, 잘 풀어보았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물론 여기서 나는 이걸 고를 거야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나 이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것도 해당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정말 더운데 굳이 이렇게 긴팔을 입을까? 아마 여러분은 기왕이면 좀 더 가벼운 복장, 요 가운데에 있는 요 복장을 고르는 게 맞을 거예요. 열대 가장 더운 지역. 물론 왼쪽을 고른 친구도 나는 그냥 취향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너무 더운 지역에 왼쪽처럼 입으면 아마 더 죽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건 좀 약간 재밌게 한번 봅시다. 이 가옥의 특징으로 알맞는 것을 한번 가로 안에서 골라보라 돼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그냥 가로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집의 특징만 단순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머릿속에. 자, 한번 잘 말해보았나요? 자, 보게 되면 지금 왼쪽에 그 아래의 그림을 보게 되면 지붕의 모양 보세요. 모양이 지금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약간 되어 있고, 또한 물론 재질이 뭘까? 재질. 나무로 만들었겠지. 나무. 쇠보단 나무일 거예요. 당시 나무. 거기다가 창문의 크기 이런 거 봤을 때, 그 아니면 지붕이 좀 특이하죠. 밑에 바닥에서 떨어져 있어요. 다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한번 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붕이 뾰족하고 또한 지표에서 떨어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빗물이 많이 나, 비가 많이 오니까 만약 지붕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다면 잘못하면 지붕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지붕을 이렇게 만들게 돼요. 비가 쓱 쓸어 내려가도록. 두 번째, 아이고 말이 꼬였네. 두 번째로는 나무로 지은 이유는 당연히 나무를 가장 구하기 쉬웠을 거고, 또한 해충이라든가 뱀의 칩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땅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뱀이라든가 이런 게 집에 막 들어오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난 개인적으로 이제 집에 벌레가 들어오면 상당히 싫어하죠. 나도 싫어요. 싫어하는데 물론 잘 잡긴 하지만, 뭐 딴 얘기 하게 되면 옛날에 샘 집에 한번 창문을 열어놨다가 갑자기 비둘기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걔는 좀 어렵더라. 그건 어쩔 수 없었고, 어쨌든 해충과 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또는 악어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지표에서 살짝 떨어뜨리고, 또한 땅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땅에서 좀 떨어뜨려서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건 고상가옥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고상가옥. 자, 그럼 교과서 35페이지 보면서 열대우림 지역은 어떠한 곳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교과서 아마 두 번째 줄 정도부터 한번 밑줄을 그으면 될 거예요. 1년 내내 기온이 높아요. 또한 강수량도 많고 덥고 습해. 우리나라 여름의 날씨가 계속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냐면 보통 적도를 중심으로, 가장 더운 햇빛이 많이 받는 적도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여러분이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 하나만 표시해 볼게요. 스콜이라고 하네. 스콜. 이 스콜이라는 게 뭐냐? 그림을 잠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야? 합성 사진이야? 합성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바다에 가장 가까이 위에 이제 갑자기 이상한 구름이 둥둥 떠다녀 있습니다. 무슨 마리오 그림처럼. 어쨌든 둥둥 떠다니는데 갑자기 비가 확 떨어지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하도 덥다 보니까 강물이 금방금방 증발돼서 구름이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갑자기 대기가 불안정하다가 비가 막 떨어지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콜이라고 해요. 스콜. 우리나라 소나기랑 좀 다르게 얘는 진짜 잠깐 내렸다가 금방 사라져요. 마치 한 10분, 20분 있으면 갑자기 햇빛이 쨍쨍 내려. 근데 갑자기 1시간 뒤에 갑자기 비가 확 떨어져. 이런 식으로 대기가 상당히 불안정하게, 거기다가 비가 막 떨어지는 것을 스콜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 정도는 알아두세요. 스콜. 스쿨 아니고 스콜. 자, 그래서 여러분 특징을 좀 보게 되면 비가 진짜 많이 냅니다. 그래서 나무와 풀이 우겨져서 비도 많이 내리고 땅도 뜨끈뜨끈하니까 햇빛도 많이 받아서 일반적으로 수풀이 자라기 아주 최적의 장소예요. 그래서 밀림이 아주 많이, 다른 말로는 우림이라고도 하는, 글씨가 왜 이러니? 우림이 만들어지는 게 특징이고, 그래서 열대 우림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생물, 동식물이 살아가기 제일 좋다 보니까 생태계의 보고서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열대우림은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는 셀바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아마존 이런 지역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 같은 지역에. 아마존 어딘지 알아요? 브라질에 있어요. 브라질. 축구의 나라. 자, 그럼 교과서 한번 35페이지 이거는 그냥 가볍게만 보세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이것도 한번 답만 확인해 봅시다. 이거 그래도 한번 봐야지. 그래도 열대우림 지역에서는 매일 오후에 열대성 소나기에 뭐가 내린다? 아까 말했던 스콜.
자, 열대우림 지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의 풀과 여러 층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밀림이라고 합니다. 밀림. 열대우림 기후는 적도를 중심으로 분포한다. 답이 맞겠죠. 그리고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의 기후를 열대우림 기후라고 한다. 요거는 X입니다.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이 아니겠지. 요거는 틀려요. 요건 가장 더운 달. 야, 일반적으로 거의 20도가 넘어. 거의 30도 가까운 지역인데 18도는 좀 낮아요. 이런 것은 열대우림 기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교과서를 넘어가서 한번 여러분 36페이지를 보게 되면 열대우림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볼 건데 단순하게 의식주, 의복과 음식과 가옥을 특징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네,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사진을 보게 되면 해맑게 오는 이 3명의 남자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옷의 특징을 보게 되면 벗었어요 라고 단순한 대답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런 것 좀 말고 좀 더 진지하게 보게 되면 다양한 풀을 이용해서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어요. 좀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것처럼 상당히 이렇게 얇은 옷을 입고 있는 당연히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라든가 수풀을 사용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뭐냐? 나시고랭이라고 하는 건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걸 먹어본 친구가 있을지도 아니면 아직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태국 음식점 아니면 베트남 음식점 이런 데 가보면 파는 곳이 있을 겁니다. 이 나시고랭 같은 경우는 닭고기를 넣고 볶아서 만드는 볶음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내가 녹화하는 시간이 점심때다 보니까 상당히 배가 고프네요. 어쨌든 여러분도 이거 먹고 만약 배고프면 나시고랭을 시켜 먹으세요. 어쨌든 이 나시고랭 같은 이런 볶음밥을 만드는 이유는 음식이 잘 상해요. 음식이 잘 상하기 때문에 음식을 일반적으로 강한 열을 통해서 볶아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아까 말했던 열대 고산기후는 당연히 바닥에서 떨어뜨려야지만 열을 피할 수도 있고 거기다가 이상한 동식물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뭐 지붕이라는 이런 거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즐거운 시간인 필기 시간이 왔습니다. 필기. 중요한 내용이니까 교과서 36페이지에다가 이 내용을 적어둡시다. 의복, 음식, 가옥 3개 적어둘게요. 의복은 당연히 얇고 통풍이 잘 되는 옷. 물론 긴팔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반팔이나 아주 짧은 옷을 입는 게 특징일 겁니다. 음식 같은 경우에는 향신료라든가 기름에 튀기거나 볶아서 먹는데 그 이유는 음식이 금방 상해요. 그래서 아마 여름에 아마 이런 지역에서 회 같은 거는 먹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바로 잡아서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마 금방 1시간, 2시간만 지나도 음식이 상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여름에 김밥을 혹시 사 먹었을 때 금방 쉬어버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가옥은 아주 많이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좀 특징이 뭐가 있냐면 농업이 우리나라 농업 좀 다른 농업이 있습니다.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고 하는데 이 농업의 특징을 한번 교과서 36페이지 아니면 PPT를 참고해서 한번 내용을 해볼게요. 불을 붙여서 밭을 만들다가 이제 농사가 잘 되다가 나중에 다른 데서 다시 화전을 만들어 볼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보통 일반적으로는 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요. 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고 다른 식생을 많이 자라다 보니까 막상 자기가 먹고 싶어하는 쌀이라든가 밀 같은 거를 재배하기에는 적합한 땅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는 잡초가 많이 자란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잡초.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이런 풀떼기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토양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척박해요. 그래서 음식물이 생각보다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을 다 불태워요. 불태운 다음에 그 불태우면 그 여기 찌꺼기가 남는데 이걸 찌꺼기가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거름이라고 합니다. 이 거름을 나중에 두게 되면 상당히 그 지역이 음식의 토양이 아주 다른 말로 기름진다고 하죠. 기름진다고. 그래서 잘 되다가 한 몇 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 양분도 다 떨어지게 돼요. 그럼 할 수 없이 그 땅을 쉬게 놔두고 다른 땅으로 이동해서 또다시 같은 방법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동해서 한 불태워서 얻는 화는 불자예요. 불화자. 한자를 이렇게 쓸 거예요. 불화자에서 불태워서 만드는 농사라고 해서 이동식 화전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식 화전농업은 비가 많이 내리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잡초 같은 게 많이 자라서 농사 짓기가 불리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 정도는 알아두세요. 이동식 화전농업. 그래서 여기에서 뭘 많이 만드냐면 카사바, 얌, 타로, 옥수수 이런 게 나오는데
뭐 옥수수는 뭐 그러다 칩시다. 근데 요 세 개는 여러분이 잘 익숙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볼 건데, 얌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혹시 메밀국수 먹을 때 고명에 올라가는 약간 갈아놓은 그런 거 있어요. 그거를 마라고 해서 약간 시원한 맛을 만드는 음식 중 하나고, 카사바는 여러분이 사실 어디서 많이 보냐면 특정 메이커를 홍보하는 건 아닌데 공차라고 아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공차. 거기서 버블티가 있습니다. 이 버블티를 만들 때 만드는 재료가 바로 카사바라고 합니다. 카사바.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구마하고 비슷한 음식이 바로 요 버블티는 아까 말했던 카사바예요. 타로 같은 경우에는 타로점의 맛 같은 게 아니라 요거는 우리나라의 음식이 뭐가 비슷하냐면 감자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샘 오칠이라는 사람이 아마 이 가나 지역에서 만드는 일반적인 자기네 향토 음식 중에서 푸푸라는 음식이 있대요. 이거는 아까 말했던 카사바라던가 아니면 타로 등을 통해서 만드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기에는 좀 익숙하진 않지만 최근에는 아마 이런 아프리카 음식도 언젠가 유행할지도 모르니까 언젠가 여러분이 좀 더 익숙해질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거 뭐냐면 여러분이 요걸 맞히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네. 야, 이게 무슨 참외같이 생겼는데 실제는 참외는 절대 아닐 거고, 이게 어디에 쓰냐면 여러분이 정말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음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되게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단 것이 땡길 때 먹는 것 중 하나의 재료, 바로 초콜릿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카카오라고 해요. 카카오. 카카오톡 말고 카카오. 이제 카카오 버터랑 이거 만드는 건데, 이 카카오라는 재료가 나중에 초콜릿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많이 나냐면 아까 말했던 열대우림 기후에서 많이 나게 되는데, 요거를 만드는 농사 방식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플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플랜테이션.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플랜테이션. 갑자기 선생님 카카오톡 얘기하다가 왜 플랜테이션 얘기가 나오냐? 이 플랜테이션이라는 것은 사실 농사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농사 방법의 특이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원래 아까 말했던 보통 음식 우리가 말하는 쌀이라든가 밀가루는 바로 만들어서 바로 먹으면 되지만 여러분이 뭐 초콜릿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 이거는 보통 해외라든가 다른 나라에 팔기 위한 하나의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캐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요. 또한 기술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선진국이 여기 투자를 합니다. 선진국이 자본에 대한 기술을 투자하고, 거기다가 그 지역에 유리한 기후, 마지막으로는 원주민의 노동력이 세 개가 삼위일치가 돼서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져서 선진국, 그리고 기후, 그리고 노동력, 이 세 가지가 합쳐진 농사 방법을 플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통 생산은 뭘 하냐? 고무, 여러분이 신는 슬리퍼, 그리고 아니면 카카오, 특히 바나나 이런 것들이 있고, 상품 작물을 생산하는데 많이 쓴다고 하는데, 바나나 얘기만 좀 해볼게요. 선생님은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부모님 아니면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 때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바나나가 상당히 귀한 음식이었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만화를 아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네. 검정고무신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아마 이런 일화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바나나 하나를 먹는 데 보면 보통 생일이라든가 잔칫날에만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안 먹어도 되는 음식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나나 같은 것도 옛날에 정말 파는 되게 유명한 작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런 걸 많이 만들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이 정말 주식으로 먹어야 되는 뭐 밀이라든가 쌀 같은 거를 만들기보다는 팔기 위한 물건만 만들다 보니 그 지역 사람들이 먹을 게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식량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간단히만 볼게요. 열대우림이 최근에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해요. 특히 아까 말했던 아마존 같은 지역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왜냐면 도시를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산림을 많이, 벌채라는 것은 나무를 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밀림이 감소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최근에는 이상한 기후가 많이 발생해요. 예를 들면 여름이 진짜 덥습니다. 여러분이 뭐 나무를 많이 만들면 보통 기후가 되게 좋아진다고 하는데, 최근에 나무를 많이 베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아마존에서 열대림을 다 제거하고 여기에다가 도로라든가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 이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 나중에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브라질 사람들한테 야 너네 도로 짓지 마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딜레마, 좀 혼란스러운 문제이기도 한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에 있는 확인학습만 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아니지. 여기 볼게요. 열대우림 지역에서는 음식을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름이나 뭘 많이 쓴다. 내가 설명을 많이 안 했지만 향신료라는 것을 많이 사용한다 합니다. 샤프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말로 후추 같은 걸 많이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 요거 플랜테이션. 요것은 열대기후, 자본기술, 노동력을 합친 농업 방식. 하나 더 추가한다면 최근에는 요걸로 뭘 많이 하냐면 커피를 많이 해요. 커피. 여러분은 아직 많이 안 마시겠지만.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경우에서 고산가옥을 준다. 맞고 당연히 X하면 안 되겠지만 답은 X인데 왜 X냐? 여기선 이동식 화전 농업이 아닙니다. 여기 아니고 다른 플랜테이션 농업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 학습 내용 좀 많았지만 잘 정리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